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성희입니다. 되게 항상 도시지리학회에 와서 아직 도시가 아닌 곳을 발표하게 돼서 어찌하다 민망한데요. 도시지리학회 발표도 적지가 않은데 발표를 좀 해야 될 만한 상황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도시가 아닌 지역을 산지를 연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고, 이론적인 거나 문화지리학자들이 맥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들은 많이 좀 제거를 하고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리학에서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주로 산지를 연구를 할 때 이제 극단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연지리학에 특히 지형학에서 다루든지 자연과학적으로 이제 지표의 기복으로서 다룬다든지 아니면 아주 뭐 종교나 영적인 접근을 한다든지 양극화돼서 아주 이성적인 부분과 아주 이성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이 극단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지리학자들은 산지에 대한 어떤 이론이라든지 적용할 만한 틀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론적인 틀에서 많이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한국 지리학자들은 저는 산의 상징과 의미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산은 한국인이 가장 익숙하고 사랑하는 여행지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학교 교과마다 산이 등장하지 않는 강사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과 수련의 중요한 상징이 되기도 하고, 또 전통도시 구조의 모든 중심이 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도시를 정할 때 진산을 먼저 정하고 도시의 형태를 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반도 전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이 산지이기 때문에 인문지리학자들 특히 우리의 친숙한 삶의 공간으로서 또 장소로서 문화지리학자 연구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산을 연구하게 됐는데,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다가 돌아가다 보니까 비교가 돼서 더 그렇게 됐어요. 왼쪽에 있는 지도가 싱가포르 지도고 오른쪽은 한반도 지도인데요. 싱가포르는 정말 플랫해요. 싱가포르 국토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이 부키티마 힐이라고 있거든요. 해발 고도가 무려 164m예요. 1640m가 아니고 164m면 동네 무슨 뒷동산만도 못한 그런 낮은 산이 제일 높은 고도고, 싱가포르 사람들은 부키티마 힐 등산한다고 해요. 바퀴 등산 장비 이렇게 챙겨가지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싱가포르 사람들의 삶이나 문학이나 예술 소재에 산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반도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국토의 70~80%가 산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름다운 자연의 독점과 공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강산이에요. 금강산의 행정구역을 보시면 이제 강원도 금강군, 고성군, 통천군, 금강군이라는 건 북한에서 행정구역을 대표해서 만든 군입니다. 이게 3개 군에 걸쳐서 있고 강원도 이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가 이제 이 연구의 요지를 다 말해주고 있는 한 장의 슬라이드인데요. 금강산이 독특한 점은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다. 그냥 아름다운 산도 아니고 엄청 아름다운 산도 아니고 가장 1등으로 아름다운 산이라는 건데,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익숙하잖아요. 누구의 주제로가 고문산 아름다운 산으로 시작하는데요. 이게 사실 되게 이상합니다. 어떤 산이 1등으로 독보적으로 아름답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이상한 건지 지리를 먼저 가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치가 아름답다고 알려진 명승들의 사진이 굉장히 아름답죠? 문화재청에서 2019년 4월 현재 113군데 남한에만 이런 명승들을 지정해놓고 문화재로 보호하고 있어요. 경치를 문화재로 보호하고 있는 거죠. 아름답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학생이 그 아름다운 꽃의 리스트를 사진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꽃도 우리 김희순 선생님께 가장 아름다운 꽃 하나 대보라고 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글쎄요. 다 예쁘지 않나요? 그쵸? 그리고 뒤에 학생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가장 아니 주관적으로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꽃. 저 프리지아. 그쵸? 프리지아. 뭐 누구는 장미라고 할 것이고 누구는 백화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세계 미인 리스트예요. 미인도 1등부터 100등까지 해마다 이렇게 매기더라고요. 매년 바뀌어요. 해마다 독보적인 여자 미인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산이 도대체 금강산이 뭐길래 가장 1등으로 세대를 초월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산으로 됐냐, 이게 굉장히 이상한 지점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한국 사람들 독특한 문화의식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이광수 일제시대 이제 뭐 3대 천재라 불리는 이광수는 도 그렇고 또 나의 문화유산 작가에서 이용준 씨도 그랬고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은 한민족의 유전자 속에 가입돼 있대요. 그래서 유전자가 계속 그 전송되는 한 계속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는 무서운 얘기인 거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필생일 죽기 전에 꼭 한번 신분을 초월해서 이 노비든 왕이든 누구든지 간에 꼭 한번 죽기 전에 가고 싶은 여행의 로망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뿐만 아니라 김태만이라는 문화평론가는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죽었으면은 넋이라도 가보고 싶은, 살아서 못 갔으면 넋이라도 가보고 싶은 것이고, 여기 좀 글자가 잘렸는데 평양에 있는 광명백과사전에 보면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최고의 명산이라고 이렇게 금강산을 표시해놓고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승지다. 아까 명승지들을 보셨지만 그러니까 비교가 불가한 독보적인 명승지로 되다 보니까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열망하는 여행 로망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신분이 선한 사람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를 여러분 돌아가서 생각하시면 여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집 떠나서 한두 달 비워가지고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밥 먹을 때도 마땅치도 않은데 그걸 한두 달 떠나서 금강산을 가본 사람은 사실상 굉장히 극소수 신분에만 제한돼, 즉 이 신분들한테만 독점돼 있었다는 겁니다.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가보는 일은 현실적으로는 자연은 누구의 것도 아닌 공유제이지만 현실적으로 금강산을 감상하는 일은 그 아름다움은 특정 계급에 독점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점적인 전유물이 된 거는 여행의 어려움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그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절대미의 자연경관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특히 조선시대 사람들도 일제시대도 앞서도 마찬가지고 수필이라든지 문학작품이나 또 그림 같은 수많은 예술작품 속에서 재현대를 통해서 비로소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예술작품이나 문학이나 기행문 속에 재현되면서 가보지 못한 다양한 신분,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가 됐다는 것이 이제 이 발표의 요지입니다. 뒤에는 이제 또 부연 설명인데요.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경제정선의 금강산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가장 아름다운 산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는지, 정말 금강산이 제일 아름다운 산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산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주관적이고 꽃도 다 주관적으로 1등이 다르고 미인도 다 다르죠. 미남부터. 근데 이제 산이 독보적인 1등의 미란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인데요. 지금부터 세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어느 산이 제일 아름다운지 주관적으로 찍어보세요. 세 번째 사진 이렇게 있고, 이 세 가지 산 중에서 어느 산이 제일 아름다워 보이세요?
참고로 같은 사진 작가가 다른 세 산을 같은 계절에 특정한 스팟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또 우리 친절하신 김희수 선생님 사진 중에 어느 산이 제일 아름다우세요? 다 좋은데요. 저는 가운데 게 물도 있고 그쵸, 그쵸. 그래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남자분 누구 없을까요? 여기 앞에 교수님은 어느 산이 제일 아름다워 보이세요? 세 사진 중에서? 가운데로 좋습니다. 가운데를 제일 많이 찍으세요. 사전 정보가 없거나 외국인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체로 이렇게 물도 보이고 식생도 보이고 이런 지형도 느낄 수 있는 두 번째 산이 제일 아름답다고 하고 간혹은 1번들도 아름답다고 하세요. 이렇게 봉우리들이 독특하잖아요. 근데 금강산은 세 번째 산이에요. 안 아름다운 게 아니라 세 번째 산으로 맞추는 분도 꽤 있어요. 한국 사람 중에서만. 왜냐? 금강산 12,000 보면 가사 때문에 이게 봉우리가 그 가사에 가까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은 또 굉장히 아름답죠. 이거는 어떤 사진 작가가 절세 가경의 산의 모습이라고 제가 쓴 게 붙여서 제가 따온 거예요. 이건 어느 산일까요? 앞에 금강산 사진이랑 되게 비슷해 보이죠? 맞아요. 이거 설악산. 설악산도 뭐 엄청 아름답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설악산과 금강산은 같은 강원도에 위치한 지형학적 분석표를 제가 봤는데 유사학 지질 구조가 화강암 산이고 또 지리적으로 인접했기 때문에 기후도 비슷해서 풍화도 같아서 식생도 크게 다를 수가 없는 거의 같은 산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설악산은 꿈에도 가보고 싶은, 죽어서 못서라도 가보고 싶은 필생의 여행 로망지이지만 설악산은 그 정도의 장소 위치를 획득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중요한 거죠. 금강산의 이제 그 지형 경관에 따른 모습을 현대 아산의 자료를 갖고 발췌를 한 겁니다. 아름답죠. 해금강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금강산이 이런 아름다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조선 사람들이 금강산 하더라는 거죠. 이거 관광 개발해야겠다고 먼저 그 사업적으로 눈뜬 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 전용 철도인 전기철도로 금강산 철도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스키장, 온천까지 다 복합 레저 타워가 당시에 이제 개발을 해서 관광촌이 형성되는데 이 금강산 기차를 타는데 그 중간 기점이 원산역이에요. 그 원산역이 금강산 기차가 다니기 전까지 굉장히 작은 도시였다가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한 거는 저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만큼은 못하지만 이제 관광 기차가 다니고 하면서 훨씬 더 쉬워졌죠. 금강산 가는 길이 2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이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금강산 가서 사진 찍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가슴에 카메라를 메고 계세요. 근데 이 당시에 가슴에 카메라를 메고 관광을 했다는 분이 역시 굉장한 부유층이라는 거죠. 금강산보다는 신분계층이 조금 넓어지고 여행이 조금 쉬워졌지만 여전히 굉장히 값비싼 일제시대에도 최상의 사치스러운 문화기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그럼에도 그 비싼데도 금강시대 금강산 열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열풍을 일으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북한에 지금 금강산은 북한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북한 사람들한테도 인기 있는 관광지인가? 이거는 이제 통일부 자료를 보면 외국인이 뽑은 10대 국가 관광 명소에 보면 1등이 평양 지하철, 2등이 주제사상탑, 3등이 조국 해방 승리 기념관. 이게 다 평양이에요, 평양.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한테는 평양인 모습이 더 가보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 선입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 프리모디얼하다는 게 인간의 손때는 전혀 타지 않은 원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가 이렇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의 손길을 안 타고
객관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의 대상이 되는데 과연 인간이 자연을 인식하는 순간 그러냐 하는 거죠. 사진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자연의 모습에 가까운 사진은 아마 1번이나 2번이나 3번 사진일 거예요. 그리고 4번 사진은 가장 인위적이고 자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합이나 크레스웰 같은 지리 철학자들에 의하면 이 중에서는 4번이 가장 자연스러운 경관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1번은 그냥 그 암석에서 다 모습처럼 보이지만 여기 구석기 시대 암각화가 나와서 더 이상 풍화가 되지 못하게 엄청나게 인공적인 화학 처리를 많이 한 모습이에요. 딱 박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번 3번 사진은 나무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니까 자연의 모습에 가깝지만 이거는 포르투갈의 포도 농업지대고 올리브 농업지대입니다. 기존의 식생을 모두 제거하고 인위적으로 제거하고 상업성이 가장 큰 작물만 단일 작물만 재배하고 있는 아주 인공적인 경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사진은 홍콩의 야경인데 인간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해 놓은 자연스러운 경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자연의 모습이 어떻다, 그다음에 비자연적, 문화적인 것이 어떻다는 이분법이 맞지 않다는 게 현대 문화지리학 혹은 사회과학의 이론의 잠정적인 어떤 결론입니다. 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금강산, 그냥 금강산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금강산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이거는 프리모디얼한 자연이 아니고 사회적인 자연이고 이때의 금강산의 모습은 자연의 경관이 아니고 문화 경관이라는 거죠. 그냥 산지의 모습을 비춰보지만 문화 경관이라는 거고 이때의 자연의 컬처럴라이제이션, 문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명승이라는 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헤리티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헤리티지화할 때 보다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그 아름다운 경관이 재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자연과 문화는 서로 변증적인 관계에 있는데요. 그 에릭 스윈세도나 닐 스미스나 오키페 같은 학자들은 세컨 네이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자연, 즉 자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 그게 아까 앞에서 보신 그런 경관들의 모습이고 공원도 그렇고 국립공원도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많은 제도를 투입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인공의 것들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관을 보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때는 사람이 손 만들어낸 거지만 내추럴라이제이션, 자연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자연적으로 자연과 문화의 변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연에 대한 접근의 이해가 전통적인 관광학적 접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관광학에서는 어떤 장소가 관광지화되거나 명소로 선택된 데는 다른 장소들보다 뭐 경관이 더 아름답다든지 뭔가 뚜렷한 비교 우위가 있을 때만 관광지나 명소로 선택된다고 믿어져 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금강산의 경우만 봐도 뚜렷하게 1등으로 아름답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증명한 사람도 없지만 어떤 우연이나 의도에 의해서 그러한 장소 신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례로는 이제 강진 해남 같은 게 그 예인데요. 이거 전라남도에 위치한 그냥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그 유홍준 씨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공전의 국민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 첫 장에 나와요. 땅끝마을 하면서. 근데 사실 강진 해남이 지리적으로 완전 땅 끝은 남단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근데 그 책의 제일 첫 장에 땅끝마을로 나오면서 이제 여러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이 강진 해남을 답사 1번지로 네이밍을 하고 찾아가서 명소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자료 출처는 이렇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